1장. 진택이 죽었다. 겨울의 길바닥이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서는 설거지하는 물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거실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있던 진택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진택이 해수에게 다가가는 동안 싱크대에서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해수의 숨이 물과 함께 거칠게 튀었다. 진택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냐고 물으려다 매번 그랬듯이 혀가 굳어버렸다. 대신 마셨던 컵을 식탁 쪽에 조용히 내려두며 조심스레 정리를 거들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배려가 오히려 불씨가 되었다. 그거 좀 치우지. 지금 치웠어. 치웠어? 저 모서리에 물 고인 거 안 보여? 당신은 항상 대충이야. 말끝은 칼날처럼 번졌다. 그날의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이 흘러내릴 통로를 찾아 겨우 물 한 방울 틈으로 솟구친 것뿐. 진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자체가 또 문제였다. 말이 없네? 응? 또 말이 없어. 어느새 진택에게는 새로운 잘못이 추가되었다. 오래 겪어온 수순이었다. 진택은 이럴 때다마 자신이 존재 자체로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헤어진 적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같이 산다는 느낌이 희미했다. 서로의 대화는 짧고 표정은 건조했고 마음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방식으로 흩어졌다. 오래된 의자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둘 사이에 놓인 식탁은 어쩐지 계속 삐걱거렸다. 결국 진택은 입고 있던 티셔츠 위에 점퍼 하나를 대충 걸치고 목에 얇은 머플러만 두른 채로 집을 나왔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지만 괜히 눈치가 보여 모자도 장갑도 챙기지 못했다. 현관문을 열 때까지 해수는 싱크대 앞에서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문은 부드럽게 닫혔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둘에게는 쾅 하고 울렸다. 골목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뺨을 베었다. 며칠 전 내린 눈은 낮에 녹았다가 밤이 되자 다시 잔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가로등 밑 얼음들이 조각처럼 박혀 있었는데 그게 마치 함정처럼 보였다. 그는 걸으며 유튜브를 켰다. 의미 없이 손가락을 튕겨대다 보니 배터리 표시가 빨갛게 깜빡였다. 얼른 들어가서 충전해야지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발길은 편의점 방향으로 향했다. 문에 달린 종이 짧게 소리를 내고 진택은 익숙한 듯 편의점 구석으로 향했다. 이 시간대 편의점은 진택에게 작은 피난처였다. 소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리고 안쪽 의자에 앉았다. 동그란 빵에서 크림이 넘쳐 흘러내리는 벽보를 멍하니 보다가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배터리가 완전히 죽었다. 소주 반 병쯤 마셨을 때 카운터의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충전 가능해요? 청년은 말 대신 손가락으로 계산대 옆에 요금표를 가리켰다. 급속 충전 5,000원, 보조 배터리 15,000원. 나와 같은 질문을 하는 손님이 많았던 것 같다. 청년의 스마트폰은 이미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진택은 충전선을 한참 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집에서 하지 뭐. 머쓱한 기분에 남은 소주를 빠르게 비워냈다. 유리문을 밀고 다시 골목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목 안으로 깊게 들어왔다. 진택은 머플러를 한 번 더 걸어 올리며 몸을 움츠렸다. 으슥한 어둠을 벗어나려고 젠걸음으로 가로등을 향해 발을 옮겼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잡아 끈 것처럼 휘청였다. 급한 마음에 바닥의 빙판을 미처 보지 못했다. 짧은 순간 중심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소주 한 병의 취기가 몸을 더 둔하게 만들었다. 몸이 휘청이고 시야가 하늘로 돌아갔다. 손이 바닥을 찾았지만 잡히지 않았다. 아 라는 단음과 함께 뒤통수 어딘가가 단단한 바닥과 부딪혔다. 번쩍이는 불꽃 같은 것이 눈앞에서 튀었다. 찬 바람 소리가 멀어지고 가로등 불빛도 점점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싱크대 물줄기가 내는 그 쉰 소리였다. 안에 해수 옆에서 나던 그저 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 뒤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날 밤은 길었다.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으로만 빛을 흘렸고 골목은 그 빛을 받아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사이 어둠 속에 조용한 몸 하나. 입김은 없었다. 겨울은 그렇게 한 사람의 체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진택이 쓰러진 골목에서 조용한 바람이 계속 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흩어졌다. 2장. 상우의 시선. 상우는 야간 근무에 익숙했다. 힘든 것도 잘 몰랐다. 야간 근무의 침묵이 오히려 좋았다. 일부러 구석진 골목의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꼭 필요한 만큼만 말한다. 밤엔 말을 아끼는 게 좋다. 밤에는 모든 말이 크게 들린다. 상우가 보던 근무표에는 소소한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그날도 비슷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급하게 컵라면을 먹고 나가는 중년 남자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왔다 돌아나가는 노인. 에너지 드링크와 김밥만 사가는 새벽 배달기사. 그리고 그날의 남자. 고개를 푹 떨군 채 들어와 소주 한 병을 짚고 빈자리에 앉아 작은 숨을 고르던 사람. 손님이 충전이 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반사적으로 유료 기계를 가리켰다. 규정대로다. 규정이 있는 건 생각을 덜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상우는 그 남자의 얼굴을 한번 봤다. 부탁하는 눈빛도 아니고 딱히 실망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는 표정. 상우는 그런 눈빛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잠깐 어지러웠다. 해줄 수도 있긴 하지. 그런데 굳이? 그 남자 손님은 다시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소주를 마셨다. 잔을 채우는 것도 눈을 감는 것도 아주 느리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상우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들었다. 남자는 이미 나가 있었다. 빈 병은 쓰레기통 옆에 제대로 세워져 있었다. 괜찮은 사람이네. 혼잣말이 나왔지만 그 말은 부풀지 않았다. 그는 진열대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고 바닥에 물 얼룩을 닦았다. 손님도 오지 않는 깜깜한 새벽, 유난히 밝은 편의점 조명이 괜시리 아깝게 느껴질 때, 그때는 사람은 사라지고 편의점만 남는다. 아침 9시쯤 경찰이 들어왔다. 탐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 CCTV 협조 요청, 어젯밤 손님들의 특징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혹시 이 사람 봤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소주 드시고 휴대폰 충전 물어보셨던 분. 경찰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다음 얘기를 이어나갔다. 이 사람 이 근처에서. 다음 말들은 귀에 닿기 전에 소리를 잃었다. 상우는 그 잃어버린 말들을 직감했다. 찬 공기가 계산대를 넘어왔다. 그의 눈빛이 순간 초점을 잃고 방황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더욱 자주 창밖을 보게 되었다. 편의점 앞 횡단보도. 골목으로 꺾이는 코너. 가로등의 그림자. 누가 넘어지면 바로 볼 수 있을까 보게 된다면 나는 설마 망설일까 망설인다면 몇 초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길게 자랐다. 경찰의 방문은 몇 번 더 있었다. 질문은 점점 사소해졌고 상호의 대답은 더 짧아졌다. 그럼에도 침울한 감정의 무게는 커졌다. 그때 내가 충전기를 내주었더라면. 이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원인을 나로 잡으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밤의 사실은 하나였다. 그는 나갔고 나갔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충전기를 줬다면 그가 급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상우는 이런저런 가정을 하며 그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누군가가 쓰러졌고 나는 몰랐다. 그의 근무 시간은 길어졌고 잠은 얕아졌다. 그날 이후로 같은 꿈을 자주 꾸었다. 어두운 골목, 깨진 휴대전화, 꺼진 화면에서 울리는 전화벨. 그는 그 전화에 손을 뻗다가 매번 늦었다. 3장. 성실한 종두. 경사진 골목 끝 오피스텔 관리인 종두는 새벽마다 골목을 챙긴다. 종두에게 새벽 골목길은 아직 지나가지 않은 지난날의 흔적 같았다. 길 위의 쓰레기와 낙엽은 밤새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전거 바퀴 자국은 그 위를 한 번 더 덮는다. 그는 크고 작은 흔적들을 다시 정렬했다. 고개를 숙이고 비지를 하면 먼지가 올라오고 먼지가 올라오면 아침이 오는 것을 알았다. 누구도 그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지만 아쉬울 건 없었다. 종두에게 골목길을 돌보는 건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세상은 누군가의 당연함으로 지탱되는 법이니까. 사건 발생 전날 밤 종두는 동창을 만났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야, 아직도 새벽마다 골목길까지 청소하냐? 라는 말에 그는 웃었다. 나 아니면 누가? 술잔은 순식간에 비었다. 추운 날의 술은 목을 빨리 타고 내려간다. 대화는 기왕이면 지난 추억 쪽으로 흘렀다. 한때 허리 굽히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젊은 날. 이젠 허리를 굽혀야 세상이 보인다는 걸 깨달은 나이. 그들은 술잔으로 서로의 나이를 세다가 막차를 놓쳤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니 밤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새벽 5시. 기상 알람이 울렸을 때 종두의 몸은 천근이었다. 머리가 맑아질 기색이 없었다. 오늘만 조금 늦게. 그는 그 결심을 망설이지 않았다. 건물 관리인으로서 그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였다. 새벽의 골목길 청소는 그의 선택이었다. 자부심이기도 했지만 그날만큼은 천근 같은 몸이 이겼다. 겨울 이불은 사람을 달래는 솜씨가 좋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니 해가 더 높아져 있었다. 간만에 해가 떠 있는 출근길이었지만 아침 공기가 유독 시렸다. 평소와 다른 골목의 냄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밤의 냄새가 길게 깔려 있었다. 발자국이 보였다. 얼룩진 자국, 급히 끌린 자국, 그리고 중간에 끊긴 자국. 종두는 그 끊김 앞에서 멈췄다. 경찰차의 붉은 불빛이 골목 끝에서 깜빡였다. 사람들 몇이 모여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갑에서 관리인 명찰을 꺼내 코트에 달았다. 내 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형사는 질문을 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시간에 이쪽을 순찰하셨습니까? 종두는 목이 말랐다. 평소엔 합니다. 어젯밤엔요? 종두는 고개를 숙였다.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질문은 기록으로 이어졌고 기록은 종두의 말을 간결하게 만들었다. 그는 간결한 문장을 싫어했다. 간결하면 변명이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그날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종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체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나오는 것을 처음 들었다. 겨울이면 뉴스를 통해 듣던 단어. 도심 한복판에서라는 말이 그의 두개골 안에서 막혔다. 그의 손아귀 힘이 들어갔다. 빗자루 손잡이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날 이후 종두는 빠짐없이 새벽을 택했다. 밤새 얼었던 바닥은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모래를 뿌렸다. 배수구 근처 얼음은 망치로 살짝 깨서 흐르게 만들었다. 길 위의 작은 위험들을 제거하는 일이 그의 새 임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가 없었다. 종두는 그날 새벽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마치 그가 무언가를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을 후볐다. 종두는 종종 골목의 포인트들을 외웠다. 미끄러운 경사, 그림자 들이우는 모서리, 습기가 맺히는 배수관, 가로등과 가로수의 간격.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했다. 만약 내가 새벽 4시 반에 나왔다면 5시에는 저기쯤. 그러면 그는 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끝에는 늘 같은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 그 생각은 종두가 느끼기에도 너무 차가웠다. 차가운 생각은 결국 죄책감으로 자리 잡아갔다. 종두는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다는 메모를 보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 길은 사고가 난 곳을 지나야 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걸었다. 바닥에는 모래가 뿌려져 있었고 매 걸음마다 신발 밑창이 바스락거렸다. 편의점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와락 안겼다. 그는 그 온기에 잠깐 멈칫했다. 봉투 큰 거요. 카운터의 청년이 봉투를 내밀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밤에 미끄럽습니다. 상호의 말에 종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서로 그날 밤의 사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얘기를 꺼내는 순간 진택의 죽음에 대한 모든 대화가 변명처럼 전해질 것 같았다. 그날 새벽부터 종두는 골목에 눈을 쓸며 혼잣말을 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빗자루의 리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말은 멜로디가 되지 못했다. 그저 짧은 구호처럼 가슴에서 올라왔다가 목에서 사라졌다. 종두는 알았다. 그래도 죄책감을 쓸어내지 못한다는 걸. 그럼에도 그는 계속 쓸었다. 쓸고 또 쓸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4장. 해수의 후회. 장례식장에는 표정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 누구나 슬픔의 틀을 하나쯤 갖고 온다. 해수는 그 틀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울지 않거나 우는 사이 어디쯤. 눈물은 고였지만 넘치지 않았다. 애도의 말들이 건너와 어깨에 얹혔다가 흘러내렸다. 힘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모든 말을 그냥 흘려버릴 수 있었다. 진택의 영정은 정장을 입은 어느 평범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늘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다. 사진 속에서도 외로움과 피곤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진택과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다. 싱크대 물줄기, 컵 놓는 소리, 답답한 한숨. 둘 사이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차가움과 미지근함이 서로 섞이지 못한 채 강하게 밀어냈다. 해수는 본인의 차가움이 진택을 골목길로 밀어낸 것 같은 생각이 멈추질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을 보았다. 며칠 새 더욱 초라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되뇌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생각은 거듭 지난 날을 다시 써내려갔다. 내가 소리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을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후회는 결국 상상만 남긴다.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상상은 현실보다 훨씬 매섭게 돌아온다. 상상 속의 나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데 현실 속의 나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현실 속의 진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는 장례가 끝나고도 이어졌다. 경찰은 조심스러웠다. 질문은 구체적이되 비난처럼 들리지 않게. 해수는 여전히 같은 대답만 할 수 있었다. 그날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는 산책을 나갔다. 이 간단한 대답이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산책을 나갔다는 말은 무해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말이 되었다. 그날의 산책은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었다. 어느 아침 그녀는 골목을 찾았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얇은 언바닥이 바스라졌다. 조심스럽게 밟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남편에게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걷다 보니 남편이 마지막에 머물렀다던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갔다. 야간 근무로 밤을 샌 것 같은 피곤한 얼굴에 상호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하나 주세요.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눈앞에서 얇게 퍼졌다. 너무 뜨거워서 마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문득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비슷하게 느껴졌다. 아직 마셔버리기엔 너무 뜨거워서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는 중이었다. 커피도,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 카운터 앞에서 무심하게 쓰레기 봉투를 샀다. 종두였다. 세상은 종종 그렇게 사람을 한자리에 앉힌다. 서로 알지 못한 채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같은 온도 안에 있게 만든다. 뉴스 속에서는 어디 눈이 더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똑같이 내린 눈도 사람에게 닿는 방식은 다 달랐다. 그 차이가 곧 삶이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겨울을 앉아서 견뎠다. 5장. 내 잘못이 아니야.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초등학생 둘이 뛰어들어왔다. 키가 작은 아이가 까치발로 선반 위 과자를 잡으려다 진열된 봉지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과자 봉지 특유의 가벼운 소리가 겹치며 가게 안을 메웠다. 카운터에 있던 상호가 놀라 고개를 들 때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아저씨, 저 때문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다른 아이도 급히 말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높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 말은 웃어넘길 만한 잡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편의점에 있던 세 사람의 표정이 무너졌다. 매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해수가 손에 든 커피를 힘없이 놓쳤다.
상우는 손에 쥔 영수증 뭉치를 떨어뜨렸고 종두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로 일그러지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종이, 비닐, 쏟아지는 커피가 내는 자잘한 소음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흘렀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맞닿지는 않았다. 대신 각자의 과거가 동시에 현재로 뛰어들어왔다. 저 때문 아니에요. 그 말은 사소한 변명 같았지만 겹겹이 쌓인 죄책감 사이에서 절규처럼 들렸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은 핑계 같았지만 그날의 차디찬 골목길 바닥에선 진실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세 번의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겹쳤다. 혜수는 쏟아진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뜨거움이 손바닥을 데우자 눈물이 왈칵 올라왔다. 나 때문이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혜수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중얼거렸다. 지쳐있는 사람이 더 지쳐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방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뿐.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몰랐다. 상우는 카운터 안에서 몸을 숙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줍다가 카운터 밑에 있던 충전기 선을 쥐며 눈을 감았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종두는 과자 봉지를 다시 주워 올리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 말은 아이에게도 종두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말이었다. 그날도 새벽부터 나갔으면이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던 자신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혜수는 컵을 내려놓고 상우를 보았다. 죄송해요. 갑자기 놀라서. 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애들은 어쩔 수가 없네요. 종두는 봉투값을 계산대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애들 잘못은 아니죠. 그럴 줄 몰랐을 테니까요.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다시 들어왔다. 아이들은 서로를 먼저 밀어 내보내며 깔깔거렸다. 그 웃음은 간단하고 명랑했다. 때묻지 않은 맑은 웃음소리가 골목길에 퍼졌다. 그리고 익숙한 듯이 경사진 골목길 바닥에 물을 뿌려댔다. 이미 얼어있는 바닥 위에서는 스케이트 타듯이 서로 천진난만하게 밀고 끌었다. 뿌려진 모래를 신발바닥으로 쓸어내며 서로 외쳤다. 내일은 내가 먼저 썰매 탈 거야. 그래서 진택이 죽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